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8년 4월 3일 화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의 출연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캐스팅 보트가 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 만나보고요. 2부 최강 병기 코너에는 손수호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와 함께 올드보이 복귀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공동교섭단체 평화의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인터뷰하고요. 4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에서는 제주 4.3 항쟁을 주제로 해서 뉴스톱 김진일 팩트체커, 또 한겨레 21의 김한 기자와 팩트체크 해봅니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또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매일 밤 11시와 자정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실 분은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예스 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3일 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출범했죠. 이렇게 됨으로 해서 국회가 원내 4당 체제로 재편이 됐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146대 145 혹은 범진보 대 범보수 구도의 팽팽한 의회가 만들어졌다, 이런 평가도 내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선택이 주목되는 두 분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출신으로 무소속을 택한 이용호 의원과 손금주 의원이죠. 현재 국회 지형에선 이 두 분이 사실상 캐스팅 보터가 된 셈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왜 무소속인지, 또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가, 바로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 인터뷰가 참 오랜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 국민의당을 탈당하면서 당의 분열을 막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 데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 잠시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언론 인터뷰를 그동안 조금 멀리 하셨어요. 그동안 네, 그렇습니다. 고민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무소속으로 이제 바뀐 지가 한 20일 됐습니다만, 예. 저한테는 한 1년쯤 된 것 같은, 그런 오래된 느낌입니다.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테고, 그 와중에 국민의당은 분열이 돼서 당이 쪼개진 상황이 됐고요. 지금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교섭단체를 구성했는데, 맨 처음 이 구성 단계에서 이용호 의원님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중에 불참하기로 입장을 정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우선 당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예. 서명도 했고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이제 같이 정치했던 동지들이 평화당에 있었는데, 예. 제가 입당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입당은 않더라도 적어도 교섭단체라도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무소속으로 가능하니까요. 네. 그리고 그 당시 평화당 당내의 분위기가 일부에서는 교섭단체를 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참여한다고 그런 것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데 좀 촉매작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만일 누구 한 사람이 빠진다면 제가라도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해서, 국회가 운영되는데 소수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에 다행히 평화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두 당이 다
하기로 합의가 됐고, 예. 제가 참여하지 않아도 뭐 충분하기 때문에 빠졌고요. 또 일각에서는 제가 입당도 안 하면서 교수단체에만 참여한다 그러니까 입당 안 하면서 뭐 과실만 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비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순수한 모습으로 남는 게 좋겠다. 예.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평화의 정의가 딱 20석인데 만약에 18석, 뭐 19석 이랬으면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때? 아니,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딱 20명이 됐을 경우에 참여를 했을까 하는 부분은 아직 뭐 좀 고민할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상하건대 예.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틀림없이 그 정기 개편이 있을 것이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도 정당을 선택해야 되는데 교섭단체에 제가 딱 일을 맞춰서 들어가 있으면 제 거취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했습니다. 예. 이 의원께서 먼저 얘기해 주셨으니까 자연스럽게 그쪽 질문으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부자 정당이고 민주당 이외에는 정당으로서 의미를 가진 당이 없다라고 얼마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 행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물론 민주당도 정계 개편이 이제 이 지방선거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그 중에서 후보가 되겠죠. 예. 이건 이제 평화당이나 또 다른 정당이 어떻게 이합 추천을 할지. 예. 그런 상황에서 물론 민주당도 후보가 되겠지만 또 다른 당도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어느 당을 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지금 제가 지역구로 갖고 있는 호남의 분위기는 예. 정당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외에는 뭐 지지도로 보면 적어도 예. 다른 정당은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일방적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지만 당의 지도만 가지고 늘 뭐 따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정책 약학 관계나 또 제 소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역구가 전북 남원 임실 순창입니다. 네. 예. 여기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은 뭐 민주당 쪽을 이야기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선호도가 뭐 65%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뭐 저를 좋아하는 분들은 민주당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뭐 다수이고요. 예. 그렇지만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이 명분과 여러 가지 시기나 여러 가지들이 또 고려할 지점이 있기 때문에 예.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경우에는 또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정치라는 게 늘 뭐 그런 지지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유예 기간을 갖고 지방선거 이후에 그때 원샷으로 당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뭐 바른미래당이나 아니면 평화당 쪽에서도 러브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같이 정치를 했던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분들도 러브콜이라기보다는 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죠. 있고 요청이 있습니다. 방금 그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네. 지금 뭐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가 자유한국당하고 선거연대 이야기 한번 했다가 발을 좀 지금은 빼고 있는 상황인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뭐 합치거나 이런 정계 개편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뭐 그 바른미래당이 마음에 들었으면 거기서 탈당을 안 했겠죠. 기본적으로는 호남의 정서는 지역구로서 바른미래당과는 좀 거리가 있다. 예. 보수 쪽과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친 경우에 제가 거기에 기웃거릴 가능성은 없다. 알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는 양보론 얘기가 나옵니다. 하태경 의원도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이 빚을 갚아야 한다. 양보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양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에서 양보가 어디 있습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게 부자 간에도 나눌 수가 없는 게 권력이고요. 예. 또 나름대로의 정치적 소신들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예.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것으로 이게 뭐 양보하고 그것은 우리 유권자들에게도
적절치 않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당 체제가 출범하면서 범진보 대 범보수 거의 동등한 의석수가 지금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용호 의원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표결이나 뭐에 대해서. 물론 뭐 생각하시는 것은 자유지요. 네. 또 사실은 제가 또 호남 지역원으로서 호남의 민심을 또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지금 무소속 신분이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저는 소신 투표를 하려고 그럽니다. 어제도 그래서 성금주 의원하고도 사실 뭐 잠깐 만나서 그런저런 논의를 한 바가 있고요. 우리 두 사람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서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떠냐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예, 뭐 입법기관이고 소신을 가지고 투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4월 임시국회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쟁점이 일자리 추경안 같아요. 네. 이용호 의원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하실 때도 정부 여당의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좀 확고한 입장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청년 일자리나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 또 이런 것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올해 예산에 일자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일자리 안정자금 뭐 3조 원 이런 것도 있고 중소기업에서 2명을 뽑으면 1명 더 지원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현재 일자리 대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3월 아닙니까? 4월 초 이런 예산들이 아직은 충분히 집행이 안 된 상태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직은 계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일자리 추경안이 좀 빠르지 않는가. 그래서 현재 올해 예산을 좀 더 집행하는 걸 보고 그리고 6월쯤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추경안에 원천 반대하신 건 아니네요? 저는 추경은 올해 뭐 예산 또 세수가 많이 또 생각보다 늘어나고. 그렇죠. 지금 현실은 일자리는 창출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정부가 돈을 좀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죠. 해야 된다. 예. 그렇지만 작년에 만든 예산이 아직은 집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그걸 좀 조기 집행할 수 있으면 좀 하고. 예. 또 그런 걸 효과를 봐가면서 정말로 필요한다면 일자리 추경안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시기는 좀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번 지방선거 동시로 이어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겁니까? 저는 6월에 국민투표를 하고 개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각 당에서 예. 공약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개헌이 시작된 것이 제왕제 대통령제의 폐해, 또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예. 이 대통령의 권력 분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어설픈 개헌이라고 한다면은 좀 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예. 우선은 권력이 분점되는 권력 분산의 그런 권력 구조 개편이 되는 그런 개헌안을 빨리 좀 4당에서 5당인가요? 그래서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어 놓고 만일 시기가 6월 국민투표 지방선거하고 동시에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면 합의안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투표는 좀 늦출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만일 그게 없이 이번 6월 무조건 국민투표 안 한다면 저는 개헌안이 표류될 가능성도 있다. 알겠습니다. 우려를 합니다. 네,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고요. 지방선거 끝나고 한번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었습니다. 자, 5720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문자가 가는 건가요? 이렇게 잘 오고 있습니다. 0197님, 진행자 바뀌었습니까? 좋네요. 이렇게, 요런 문자 환영합니다.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소통하는 방송,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문자 메시지 주실 분들,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름에서 최강 변기. 뭔 뜻일까요, 여러분? 변호사와 기자의 조합. 매일 이 조합이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 화요일은요. 손수호 변호사와 한국일보 기획취재부 박상준 기자가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이 최강 변호사와 최고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손수호 변호사는 방송에서 청취자들이 자주 뵙고 저랑도 여러 가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네. 따로 인사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박상준 기자는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같이 하자 그랬는데 계속 거절했었는데 이번에 YTN은 어떻게 또 승낙을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YTN 좋아요? YTN이라서가 아니고 저 이동영 작가에게 제가 진빚이 많아서 빚 갚는 차원에서 3번 거절 끝에 이제 더 이상 거절하면 인간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서 이제 부탁을 제가 거절을 못하고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근데 박 기자가 뭐라고 제가 상고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왜 저를 자꾸 찾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앞으로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문자로도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있고 지금 YTN 예스 앱으로도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 또 의견 주고 있습니다. 예스 앱 하나 소개할까요? 이 작가님으로 YTN 앱이 인지도가 급상승했다. 당연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올드보이 복귀파들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코너입니다. 올드보이의 복귀. 이거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고급 기득권들 다 올드보이를 교체했다. 이러면서 올드보이 귀환이다. 이런 말들이 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올드보이의 복귀라는 단어가 유독 언론사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상준 기자. 올드보이 복귀.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복귀한다는 뜻입니까? 갑자기 며칠 사이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예. 김문수 전 경기지사 그리고 이인재 또 마찬가지로 전 경기지사네요. 그리고 김태호 전 경남지사 이 세 사람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올드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출마할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출마하는 건 아닙니까? 사실상 출마가 그렇죠? 됐고요. 네. 지금 이인재 지사 같은 경우는 오늘 기자회견을 했고 근데 지금 김태호 지사가 출마가 유력한 상태인데 아직 공식 행사나 세리머니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력한 상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3명 다 출마를 하겠죠. 예. 이게 어떻게 자유한국당의 전략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보십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대체적인 이제 분석인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이번 선거 자유한국당 상황이 과거 여느 선거하고는 좀 다르죠. 예. 지지율도 많이 안 좋은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부산에 있는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조직이 예전만큼 가동이 안 될 거라는 예상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결국은 조직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뉴스에서 나온 거지만 각자 선거 들어가는 비용을 각자 마련해서 뛰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자금 사정도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기로 이제 돌파.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결국은 노익장 혹은 올드보이라 불리는 이들 세 사람은 어느 정도 개인 조직 그리고 개인 자금 확보할 수 있으니까 한번 맡겨보는 거겠죠. 그래요. 방금 개인기 말씀하셨는데 자, 손수호 변호사님. 네. 이 올드보이들 문제는 경쟁력이 있을까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박 기자가 개인의 돌파력, 경쟁력 얘기했거든요. 어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식상한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새롭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게 자유한국당이 어떤 전략인가 아까 질문하셨는데 이게 전략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은 고육책이 아닐까. 예. 적당한 마땅한 사람들을 여러 번 지금 이제 접촉하면서 선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서울도요. 홍정욱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예. 김병준 전 부총리 등등 다 접촉해서 사실 모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 안 왔기 때문에 결국은 김문수 전 지사로 간 거거든요. 혹시 자유한국당에서 손수호 변호사 전화 없었나요?
없어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젊은 피를 좀 수혈하시지, 올드보이들 부르지 말고. 근데 그래서 올드보이가 누구냐. 네. 올드보이가 무슨 도대체 의미가 뭐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나이인가 싶은데, 그럼 한번 나이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인재 전 지사. 예? 48년생. 네. 김문수 전 지사 51년생. 홍준표 대표도 볼까요? 54년생입니다. 네. 또 김태호 전 지사는 62년생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김태호 전 지사만 해도 올드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나이만 보면. 억울하죠. 네. 하지만, 전체적인 이미지. 느낌으로 볼 때는 이제 올드보이라는 그런 표현 자체를 거부하기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륵 리스트 사고 싶지 않은 빈티지 이렇게 독서를 날렸고 홍준표 대표는 올드보이란 말에 노인 모독이다 이렇게 반발했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나이를 기준으로 올드보이도 아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과거 정치인을 다시 불러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 같아요. 선거로서 한번 심판받은 사람을 또 불러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정치인으로서는 보고 또 보고 뉴스에서도 보고 신문에서도 보고 했던 분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 때문에 아마 올드보이라는 그 이미지가 바뀐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그 인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식의 접근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권자들이 굉장히 이제 오래됐다 또 고루하다 이런 이미지가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올드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예스 앱으로 많은 문자가 오는데 선수 변호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네요. 친구들을 이렇게 풀었습니까? 티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네, 굉장히 뭐 손수호 변호사님 짱입니다. 뭐 상남자, 손수호, 손변님. 상남자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왜 갑자기 주룩 달리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자, 올드보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 충남지사에 도전한, 이인재 전 의원. 거의 뭐, 공천을 확정적인 것 같죠? 그런데, 이인재 의원을 보니까, 지금까지 선거 결과를 보니까, 당당락?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번에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당선 순서인데 어떻게 냉정하게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피닉제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바로 앞 선거에서 그러니까 20대 총선이었죠. 그때도 이제 사실은 당선이 유력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피닉제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가 됐고, 근데 그 김종민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정말 어이없이 이제 본인 입장에서 어이없이 졌죠. 그 김종민 현 의원이 이동영 진행자의 계보 중에 한 명이죠. 그 이동영 그 진행자에게 누구보다도 고마워하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죠. 근데 피닉제라는 단어가 그때 선거에 지면서 굉장히 무색해졌기 때문에 한 번 이제 꺾였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자, 손변. 이 충남 도지사 선거는 그 안희정 지사의 인기 때문에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그동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희정 지사 사건 때문에 이제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자유한국당 입장으로서는 그런 이야기도 도는 것 같아요. 거기는 어떻게 봐요? 아무래도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이 나오기 전보다는 좀 더 희망을 가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당선 가능성이 높고 희망적이다라고 보았다면 이인재 전 지사를 추대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당선 가능성이 높고 정말 해볼 만하다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당적으로 이제 충남지사에 도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딱히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도전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서 중앙당천에서 주저앉은 측면도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그 충남지사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나이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이어가 보면은 이게 이인재 전 지사가 48년생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당을 거쳤습니다. 단순히 합당, 분당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당적을 자발적으로 옮긴 것도 많습니다. 또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고요. 또 주요 요직에도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이런 게 좀 피로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지난번 대선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끝까지 완주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있죠. 몇 년생인지 아십니까? 나이 굉장히 많잖아요. 41년생입니다. 그런데도 식상한 느낌 안 주거든요.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가 많다고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어떤 정책보를 걸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 얘기 왜 이렇게 집착해요? 본인이 젊다고 지금 밀어 붙이는 거예요? 제가 이거 좀 조사해가지고 써먹으려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남지사 선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김경수 의원이
이제 확실히 발표를 했죠, 입장 정리를. 그렇죠. 나간다고. 어제 기자회견고 그 이제 당내 뭐 경선을 위한 심사 과정 같은 게 있는데 예? 나머지 예비 후보들이 이제 불참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김경수 의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됐다.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아마 김태호 전 의원이 나올 것 같은데 김태호 전 의원이 6번 선거에서 6승 무패더라고요. 맞습니다. 와, 아주 화려한 전적을 자랑하고 또 있네요. 다른 뭐 불사조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불사조입니까? 자, 그런데 이번 선거는 6전 전승할 때처럼 쉽지만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반드시 탈환해야 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백중세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심지어 그 지난 대선 때도 당시 문재인 후보가 그 홍준표 당시 후보에게 졌습니다. 경남이. 어허. 그 대구 경북이야 뭐 충분히 예상했지만 경남에서는 당시 해볼만 하다라고 했는데 뭐 0.5% 차이지만 어쨌든 졌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남이 그 지금 민주당에게는 쉽지 않은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굳이 그 초선인 어렵게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경수 의원에게 그렇게 이제 당 안팎에서 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없었을 텐데 역시 만만치 않은 곳이기 때문에 꼭 김경수 의원이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았고요. 그래서 본인도 그 깊은 고민 끝에 이제 결단을 내린 게 됐고 그리고 사실은 그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 출마를 한다 그러면 김태우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젊은 나이에 거창 군수 그리고 경남지사를 2번이나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털을 담은 다음에 중앙무대로 올라온 그 흔치 않은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홍준표 대표는 다른 지역보다는 특히 경남지사는 뺏기고 싶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했던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만약 여기서 패한다면은 일단은 굉장히 리더십에 많이 상처가 가지 않겠나. 또 본인이 몇 군데 얘기했죠. 거기서 진다고 하면 대표직을 물러나겠다고. 아무래도 본인이 전 지사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있다고 본인은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경남지사 선거에서 진다면 그 홍준표 대표 개인적인 그 정치적인 영향력에서도 큰 타격이 예상이 되죠. 본인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김태우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서만큼은 본인의 인지도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많이 한풀 꺾였습니다만 한때는 그 총리 한 21일 후보 하다가 이제 물러났지만 총리까지 그 후보로 올라갈 정도로 예? 다음번 경남에서 우리가 키워줘야 될 인물로 꼽혔던 적도 있기 때문에 경남지사 선거에 만약 김태우 전 지사가 출마할 경우에 나름 또 아까 손수호 변호사가 나이 얘기도 했지만 김경수 그 의원하고 나이 차이도 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 이제 다른 지역과 달리 젊은이와 젊은이 대결로 아마 이제 몰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호 전 지사가 이제 총리 후보였잖아요. 결국 총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낙마했는데 그때 낙마할 때 한나라당이었죠. 네. 그때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입니다. 근데 그 낙마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홍준표 대표입니다. 그래요? 네, 당시에 그 김태호 지사 후보 등을 비롯해서 지명자 등을 비롯해서 문제점을 굉장히 지적을 하면서 결국 낙마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결국은 굉장히 본인의 정치적인 그런 승부가 판가름 날 수 있는 경남지사 선거에 이제 출마를 하도록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참 이게 시간이 8년 지났는데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은 따라가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선거는 전쟁이니까요. 네. 자,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앱으로 임진기님께서 살다 이 작가님 때문에 YTN도 라디오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회원가입까지 했습니다. 청취율 넘버원 10년간 롱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욕 써주시면 제가 안 읽어드리거든요. 좋은 말만 써주세요. 그래야 선택돼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박근혜 공판 생중계가 결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원래 재판이 공개는 됩니다. 그래서 방청은 가능한 거죠. 그런데 뭐 촬영이나 중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또 재판장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허가를 촬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허가를 얻도록 신청해야 되는데요. 그때 이 피고인 재판을 받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규칙을 바꿔서요. 예외적으로 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 촬영과 중계를 허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재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요. 촬영 등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결국 공공의 이익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는 무죄 상태예요. 무죄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 과정, 특히나 1심이기 때문에 최종심도 아니고 1심 선고를 중개했을 경우에는 박근혜 피고인에게는 굉장히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공공의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자신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하면 부합되는 거예요? 네. 재판장이. 굉장히 주관적인데요? 그런데 재판장이 그런 결정과 판단을 하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공공의 이익 여러 사정 때문에 생중계를 하는데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재판 때는 여러 사정을 이유로 생중계를 안 했잖아요. 차이가 좀 있죠. 유명인이라는 첨예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또 검사의 입장에서 볼 때 공범관계라는 점도 뭐 동일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피고인은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이지만 공직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 더군다나 또 최순실 씨도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라면 이거는 국민들이 알 권리다.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 알 권리라는 게 이겁니다. 결과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선고 과정을 중개하기로 결정하고.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일단 대상이 다르니까요. 사안이 다르죠. 이재용 부회장을 편드는 손석현. 대통령 국민들이 자기 투표권 행사에서 뽑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내가 투표를 해서 뽑은 그 전직 대통령이 어떤 판결을 받는지를 한번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쓰는데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공공이익에 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점에서 저도 공개 촬영 찬성하는데 이제 그때는 왜 허용하지 않고 이번에는 왜 허용했냐 그 차이를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자,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이슈를 분석하는 최강변기 코너인데요. 오늘 화요일은 손수호 변호사와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1심 선고는 그러면은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나요?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 16일에 두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그 항의 차원에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최근에 적어낸 의견서, 자필 의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재판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사법권 피하는 게 아니다. 건강 상태 때문에 못 나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 선고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 선고에 나오지도 않고 재판에 계속 불참하고 이렇게 되면 재판에 오히려 본인이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까? 박 기자님. 처음부터 사법부를 믿지 못한다라는 그 신호를 계속 보냈기 때문에 뭐 갑자기 또 재판에 나올 경우에 그 나름대로 정말 전략인지 아니면 정말 그 마음이 상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감정 표현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쭉 유지해왔던 것이 갑자기 바뀐 것도 또 본인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할 말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재판 초기에 직접 방청 신청을 해서 당첨이 돼서 가서 재판을 보고 왔습니다. 그때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이제 앉아서 재판을 받았는데 최순실 씨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정말 귓속말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손짓도 많이 하면서 그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고개 한번 들지도 않고 옆으로 돌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재판을 안 나온 거는 이제 작년 10월부터지만 그 전에도 사실 그렇게 구체적인 그런 그 대응을 할 생각이 없었거나 또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번에도 재판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손수호 변호사 그 재판 방청 한번 간 거 가지고 굉장히 우려먹네요. 왜냐하면 가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방송 저 방송에서 꼭 그 얘기를 하네요. 그래요. 그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일단 예측은 마지막 질문으로 하기로 하고요.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는 내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칙 이게
피고인의 출석권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 권리인데 하지만 피고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 진행 가능하고요. 예외적으로. 그리고 또 선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설령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고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측 한번 갑시다. 어느 정도 선고가 내려질까? 검찰은 30년 구형했죠? 네, 저부터요? 아니, 법조인은 맨 마지막에. 네. 박 기자님? 최순실 씨가 20년형 받았죠? 네. 네, 최순실 씨보다는 더 받지 않을까? 그건 누구나 예측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얘기 해달라고 지금 제가 전문가를 부른 게 아니에요. 숫자를 찍어야 됩니까? 네. 30년 그럼 일단 찍겠습니다. 30년. 네. 30년 구형에 30년 판결. 자, 법조인. 네. 구형보다 최순실 씨는 조금 낮게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뭐 많은 그 변호사들이 25년형을 예상하는데. 25년형? 하지만, 구형대로 저도 30년 선고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30년. 이렇게 똑같으니까 얘기도 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켜봐야 되는데, 언제 열리는 거죠? 네. 언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10분입니다. 마지막에 1심 끝나고 이제 2심까지 가고 이거는 어떻게 네.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런데요.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2심에서도 재판 구속 기간이 이제 총 6개월이기 때문에요. 예? 그 안에 2심 재판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우리가 어제 첫 방송이었고요. 네. 어제는 축하의 의미로 여러 사람들 축하 멘트 받으면서 방송을 했고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첫 게스트예요.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까? 네. 덕담 한마디 하고 가세요, 이제. 한마디씩 좋은 방송 잘 되라고. 네, 음침한 스튜디오에서만 보던 이동영 작가를 이런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정말, 주상복합 같은 이런 건물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네. 어쨌든 제가 뭐 친구이자 형인 입장에서 네. 그동안 뭐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네.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눴지만 이렇게 네. 이제 공개적인 곳에서 진행자와 게스트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제가 이동영 작가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준 기자는 일주일에 2번 이 코너에 나오죠. 네, 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그러면 박 기자는 목요일 날 뵙는 걸로 하고 손소 변호사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청취자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격려, 응원 주셔야 이동영 작가가 오래오래 이 자리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또 방송사의 어려운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한국일보 기획취재부 박상준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최강병기 코너 끝나고 두 분은 들어가셨고요. 오늘도 문자 메시지, 많은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문자로도 참여 많이 해주셨고 또 FM 앱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 작가님 왕성숙님께서 이 작가님 축하드리고 라디오 듣기 위해서 회원 가입해보기는 처음이다. 이런 말씀 남겨주셨고요. 문현진님 역시 매끄럽고 날카롭고 진행 최고. 이 작가님 물고기 물 만나서 너무 해피합니다. 이런 글도 주셨는데 저도 이런 좋은 글 보니까 해피하네요. 그러면은 저희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